안녕하세요. 하경목입니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의 혼란과 고통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굴곡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불교는 참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자비 정신을 꽃피우기 위한 노력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생각해보고 불교 발전과 전통문화 발전 사업을 육성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님이 나오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오심스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중앙성가대 김영철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불교의 역사는 참 깁니다. 1700년 한국 불교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역사와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 불교가 가지는 의미도 클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민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고 보이고요. 특히 또는 또 호국 불교로서의 위상을 계속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게 또 미치는 영향 또한 상당히 컸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임진왜란 때는 승병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더욱더 앞장을 섰고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서 국난 극복을 함께 이뤄가는 주체로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산문 폐쇄 그리고 어떤 종교활동의 자제 최근에는 또 재난기금을 또 전액 기부하는 또 이런 또 선행도 좀 베풀어주면서 호국 불교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해주고 있는 데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체적인 역할들을 많이 해오셨는데 스님 좀 어떻게 관계를 보십니까? 우리 오영훈 의원님께서 오늘 나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당 의원님으로서 당선을 또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또 불자 대표 의원님으로서 만나서 반가운데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의원님한테 좀 불편한 자리가 될 수 있지만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항상 호국 불교라는 이름 아래 국난 극복이나 임진왜란 때나 잘 대처해 왔습니다. 우리 통도사 같은 경우도 6.25 때는 병원으로 사용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맨날 잘해드리는데 뺨을 맞는 그런 이 경우가 한 번씩 있는 것 같습니다. 12.7 범람 같은 경우나. 그래서 이제 이 자리는 그런 부분을 좀 솔직하게 우리 또 정부나 여당에게 여쭤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게 한국 불교의 역사 그리고 한국의 역사에서도 좀 역사적인 가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불교는 한국 전체 사회를 꿰뚫어가는 문화 원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가 지금 건축에서부터 의식주에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화 원형을 지금 찾을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불교계고, 불교 사찰이나 또는 스님들의 의식주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그 문화 원형은 이건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하고 또 한번 소실되면 복원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유지하고 또 개성 발전시키고 또 미래의 새로운 우리나라 문화를 창달해 가는 데 있어서 종자, 씨앗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가 이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갈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찰들이 산 그리고 국립공원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에 대한 이 사찰 관람료 징수에 대해서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교수님? 네, 1967년에 공원법이 제정이 됐고 1970년부터 공원 입장료를 징수했습니다. 국립공원 입장료를. 2007년도에 이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가 됐거든요. 그때부터 국립공원 입장료하고 문화재 관람료를 동시 징수해서 분배하다가 이제 사찰에서 독자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독자적으로 징수하게 됐죠. 이 과정에서 이제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국립공원 입장객들과 그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를 놓고 이제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그 국가가 국립공원에 사찰 소유 토지를 강제로 편입시키고 그리고 또 각종 통제와 제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법만 바꿔가는 그러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고 이로 인해서 불교계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입법의 잘못으로 인해서 정부에 요구해야 할 사항들이 이 불교와 민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주무부처가 이제 국립공원과 또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여기 사이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요?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정부 부처가 지금 주유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07년에 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해관계자인 불교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협의를 거쳐서 이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문제를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요. 당시 불교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지 않은 가운데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부분이 우선 첫 번째 문제라고 봅니다.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사찰 부지를 이제 국립공원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도 불교계나 또 조계종 종단과의 협의 절차가 상당히 생략된 채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입법 과정도 진행됐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갈등을 빨리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는 정부 부처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의 핵심은 이제 일방적으로 전통사찰 보존지를 국립공원에 편입시킨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동안에 불교계에서 보상을 좀 받았나요, 스님? 우리나라 이제 보면은요, 이게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가에도 보면은 국가 땅을 사용하면은 사용료를 지불하고 그냥 또 과태료도 매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국립공원에 편입시켜서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토지의 이제 33%가 개인 토지인데요. 국가에서 다 보상하려면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찰도 스님들이 일일이 옛날에도 정말 지켜왔던 소나무나 꽃이나 나무나 이런 걸 지켜왔던 그런 땅들입니다. 그런 땅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갇혀 있는 또 개발하면은 또 개발한다고 또 이제 벌금을 먹이고 하는 그런 억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인데요. 그동안에 여기에 관련돼서 강연과 토론회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제 이영경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경주 동국대 총장님으로 가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조경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할 때 미국의 사례를 들여가지고요. 지금 카테고리 2에서 카테고리 5로 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이제 살림을 보존하는 정부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카테고리 5는 거기 사는 분들의 생활과 전통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또 자연 보호라는 보안임이라는 그런 말도 있었지만 잘 보존하고 지켜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인식하셔가지고 보상이 아니라 상을 주셔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여당과 우리 국회에서 좀 법을 잘 만드시가지고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만큼 좀 법적 뒷받침도 필요할 것 같은데 국회 내에서도 좀 이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시각차가 좀 큰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시각차가 저는 좀 크다고 보고요. 이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하고 또 이제 사찰 토지 국립공원 편입에 따른 보상 문제를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돼서는 이제 국립공원 관람객들이 사찰 문화재를 이제 관람하지 않고 이제 국립공원을 가겠다 이런 주장에서 이제 생겨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관람료 징수 위치를 조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만약 그런 과정에서 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손실에 대한 보존을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게 또 종교계나 불교계의 또 요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문화재에 대한
그리고 또 살림의 가치에 대한 시각이 또 많이 변화되고 있고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문화재 보라고만 했지 그것을 느끼고 향유하라고 얘기했던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최근에는 문화재에 가서 다가가서 앉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느껴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을 또 오히려 권유하는 시대로 또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와 살림의 가치에 대해서 또 새롭게 변화되는 인식에 맞게끔 법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보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또 사유지 국립공원 내 사유지가 대략 한 27%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개인 사유지와의 형평성의 문제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는 또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또 이 우리나라 국가지정 문화재 중에 47.7%가 불교 문화유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절반 가까운 수준인데요. 그만큼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리 비용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화재들이 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교수님? 지금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찰의 문화재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전통문화 유산도 있고 거기에 무형문화, 유형문화재가 또 혼재 있고 그 속에 또 스님들께서 수행하신 수행공간, 신도들의 신행공간이 함께 있는 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관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또 이것을 관장하는 국가기관도 뭐 행안부부터 시작해서 문화관광부, 국립공원관리공단부터 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여기에 이제 얽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관리를 하기에는 어렵고 또 그것을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그 통제 기관도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어려움이 있고 또 불교계 내부에서도 이런 문화재를 유지, 전승, 또 보수, 또 새로운 뭐 발굴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런 이제 불교 문화재, 그런 문화재 중에서 불교 관련된 문화재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또 관리하고 있는 곳이 이제 불교계인데요. 이 관련 주무부서를 맡고 계시는 노심 스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금방 이제 우리 김명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찰의 이제 유형 문화재들이 한 60%가 불교 문화재입니다. 예, 그렇고 이제 우리 또 문화재청도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그때 강력히 주장해서 문화재청이 문화관광체육부 옛날에 문체부라 그랬죠. 거기서 이제 독립에 나왔었는데요. 독립에 나오는데 오히려 더 홀대받는 느낌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저희들한테 지원이나 그런 정책들이 좀 미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부의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불교문화유산본부를 신설해야 된다 이런 제안도 내놓으셨는데 이게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직 계시면 이제 그런 말까지 이제 나와 있겠습니까? 문화재청을 저희들이 독립을 해서 좀 많이 지원해 달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문화재청에 가니까 문화재 기금 같은 경우도 불교 1,500억 정도 되는데 그게 불교가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입장을 보면서 뭐 많이 답답함을 느끼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직 계시면 이제 불교문화유산본부를 다시 좀 하셔서 해야 되는데 또 일각에서는 뭐 종교 편향이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또 들고 나오니까 저희들이 더 답답한 마음을 가지는데요. 예,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문화가 전통 문화가 불교 문화가 대다수 차지하니까 우리 개인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시고 좀 많은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주에서도 그 제주도청 내에 이제 직제 개편이 있었는데요. 예. 제주를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예. 제주도청 내 문화재 관련 부서를 세계유산본부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유무형의 문화유산 관리에 더욱더 진척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더 진전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불교계에서 주장했던 세계유산본부 직제 개편은 저는 절대적으로 찬성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관련 부처에서도 좀 이와 관련해서는 또 이견이 없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민족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을 보존하고 또 관리, 활용하는 데도 여러 가지 제한이 참 많았습니다. 전통사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 법령들의 규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의원님 여기 대해서는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에도 20대 국회에서도 좀 여러 가지 네. 규제 해제를 위해서 노력해 오셨는데 좀 어떻게 보시고 또 앞으로는 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우선 우리 조계종 내에서도 이제 전통사찰 관련 법령이 아마 13개 법령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와 관련된 각종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해오시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20대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전통사찰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이 좀 발의가 됐었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통과되지 못하는 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20대 국회 여야 의견들의 여야의 어떤 의견의 차이라기보다는 저는 담당 부처의 견해차가 컸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견해차를 부처가 갖고 있는 견해차를 어떻게 좁힐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좀 과제로 떠안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고요. 그리고 또한 이 13개 관련 법령을 좀 통일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법률과의 연계성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었고, 그리고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좀 다른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도 어려웠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논의 테이블에 그 13개 관련 부처의 담당자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TF팀이 꾸려지게 된다면 논의의 진척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이 조항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것일 수 있는데 그럼 어떤 방향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까요, 교수님? 조금 살펴보면 사실 지금 현재 그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제정돼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일제시대 때 사찰령을 기반으로 해서 그 광복 이후에 그 불교재산관리법으로 넘어왔다가 전통사찰 보존법으로 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제 조금 바뀌었거든요. 근데 기존은 뭐냐면 그동안에 그 일제시대 때 있었던 그 통제와 제재, 규제 위주의 그런 규정들이 아직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이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통사찰 내에 있는 그 전각들의 기능이 그 문화재도 있고 그 다음에 스님들의 그 수행 공간, 그 불자들의 신행 공간, 또 뭐 그 다음에 기타 그 사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인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는 뭐 화장실 하나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그런 규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그 사찰의 그 경내지가 그 대웅절 중심으로 해서 반경 뭐 300m 이렇게 이제 확장돼서 그 조금 그 개선이 되기는 했으나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그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선언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도 선언적으로 해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책임을 진다라는 정도의 규정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지원한다라는 게 시행령에서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그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전통사찰들, 그 전통사찰들도 격이 다르거든요. 그 본사급 전통사찰도 있고 1000년, 1500년까지 된 경우도 있고 또 근대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사찰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좀 나누어서 좀 분리해가지고 그 지원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전통사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나누기는 하겠지만 이 전통사찰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재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게 스님들께서 직접 생활하고 거주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장소이다 보니 그냥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법률에 막혀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스님? 예. 저희들 전통사찰이 이제 뭐 이렇게 저희들이 근대문화재 같은 경우는 50년 이상 된 건물들이 올라옵니다. 전통사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그냥 그 몇백 년, 300년, 500년, 1000년 이렇게 지난 뭐 고려시대 건물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 건물이 개인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스님들이 사신다고 당신들 절이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이제 그건 개인 사설 사암 말고 전통 사찰이라는 것은 오래된 사찰, 전통 문화가 살아있고 전통 가치가 있고 전통의 그런 건축물을 지금 이제
지으려도 지을 수 없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공유하는 건물이죠. 그것을 이제 수리하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신청하면은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찰에 있는 그 산속에 있는 사찰들은 이제 좀 뭐랍니까 이게 좀 요즘 이제 불자도 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자산이 좀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 사찰들은 자부담을 좀 빼달라.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문화나 그런 문화재나 이런 것을 잘 지키면서 하겠다. 그러니까 문화재는 자체가 사찰도 문화재고 또 유형무형 문화재고 아까 말했던 산림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오면은 이제 한국의 사찰이나 산세를 갖다가 하나의 가든이라고 보더라고요. 정원이다. 너무 아름답다고. 자기들은 평야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잘 인식해서 많이 좀 이렇게 도와주고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전통사찰 보수 지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금방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 예. 이 전통사찰 대부분 이제 모쪽 건축물입니다. 예, 예. 이 문화재이면서도 예, 예. 스님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될 때도 예. 살아있는 성원, 예, 예. 살아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큰 점수를 얻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에 대해서 이런 좀 많은 이 전통사찰에서도 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세계 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속 문화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해인사 같은 경우는 장경각이 단독 사찰이고 단독 문화재고 또 이제 불구사 같은 경우는 석굴암과 다부타 석가탑 이 단독인데 저희들은 이제 칠계산사, 통도사, 법주사, 대형사, 봉준사 같은 이런 절들은 칠계산사들은 연속 사찰이라 그래가지고 생활하면서 문화재를 지키고 살림을 보존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와서 이렇게 보니까 칠계산사가 대만 하냐니까 노 프로블럼 딱 그러시더라고요. 문제 없다. 최고다. 엄지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기와집에 살고 한복을 입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문화가 있는 것은 불교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세계 유산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세계 유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법이 조금 미비해서 전통 사찰을 뺐는데 저희들이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부에서 이런 것을 좀 전통 문화나 불교 문화라 생각하지 마시고 전통 우리 민족의 문화, 전통의 문화, 한국의 문화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통 사찰에 대한 보수 지원 사업이 현재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찰의 부담이 큰 이유는 뭔가요? 일단 지금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그 기준이 좀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 사찰에서 많은 부담을 계속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통 사찰이라고 하면 뭐 상관 오지에 있는 경우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신도수나 불자수가 또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사찰 운영이 어려운 곳에 이제 부담률을 더 높이게 되는 이런 어떤 악순환이 좀 계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의 문제는 저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명문화했을 때 오히려 또 손실의 측면이 더 있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상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최대한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럼 지원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단순한 문화재의 개보수가 아니라 그 문화재를 지키고 운용하고 있는 사찰 또는 그 종단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더욱더 확대해 나간다면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런 명문화하는 것들이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조계종에서 이 정책 제안을 할 때 국고 보조금 50%를 법적 명문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도 했습니다. 교수님, 이 어느 정도까지 이런 국고 보조율이 올라가야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이거는 좀 이제 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불교 문화재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평등하게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보조금 지급 비율들을 좀 그 전통 사찰의 공공재와 공유재적 성격이 강한 절에는 뭐 50%에서 90%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이렇게 좀 가고 또 다른 일반 보조금 지급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사찰들은 뭐 50%까지도 지정을 한다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공 공공재. 또는 공유의 예. 그런 전통 사찰에서는 90%까지도 필요하다. 그렇죠. 그건 정부가 국가가 지정을 했고 보존 관리의 책임이 모두 국가에게 있는 건데 그것을 스님들에게 맡겨가지고 오히려 그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불교계에다가 지금 전가시키는 경우거든요. 이런 것들이. 네. 예, 그래서 세계 각국의 경향들을 좀 잘 분석해 보면 우리도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문화유산 보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화재 정기요금 얘기인데 전통 사찰의 계보 수요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 운영 유지에 대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정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어느 정도인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몰랐던 부분들인데요. 이게 이제 알아보니까 경복궁이나 국가시설 같은 경우는 저기 교육 요금이라가 정기요금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2014년들에 종단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70% 정기요금의 약 70% 정도의 일반용 효율을 적용해가지고 보니까 연간 평균 납부액이 사찰 평균 납부액이 적게는 2,300만 원이고 또 본사 같은 경우는 약 1억 6천만 원 정도의 정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스님들이 그 문화재를 잘 지키면서 이렇게 있지만은 뭐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국립박물관에 있는 보물들도 그럼 다 돌려달라. 그럼 왜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는 정기요금을 거기 나라에서 내주고 저희들은 지키고 있으면서 보존하면서 왜 우리가 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이제 우리 사유재산이 아니고 개인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의 재산이고 저런 우리 국민들이나 해외 분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지켜보고 하고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용 요금으로 적용해서 좀 문화적 측면에 이런 걸 고려해서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불교계의 주장이 상당히 네. 좀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하면 6종류의 요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용, 교육용, 뭐 산업용, 그다음 또 농사용이 또 있을 수 있고 가로등, 또 일반용으로 이렇게 좀 구분될 수 있는데 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육용으로 부과한다 하더라도 국민적 동의를 좀 받기는 좀 쉬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관련 법의 체계나 이제 내용들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또 충돌이 있을 수 있다라면 문화재용 전기료에 관련된 부분을 신설하는 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도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의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불교계의 오랜 아픔이죠. 12.7 법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스님. 예. 이 올해는 또 이제 5.18에 대해서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예. 이 12.7 법난에 대해서는 주목을 좀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2.7 법난이 좀 어떤 이야기인지 예. 불교계에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예, 12.7 법난은 이제 1980년 저도 이제 어릴 때 저리 와가지고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예, 그때 이제 신군부에서 뭐 투수가 많이 들어왔다 이래가지고 전국의 사찰을 뒤져가지고 새벽에 군합발로 법당이나 스님들 숙소에 쳐들어와서 1,000명의 스님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160명 스님들을 가두고 거기에 300명 스님들을 30명 스님들을 범법자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스님들이 총문장을 하셨던 송월주 스님, 그다음에 그 도순사 주지했던 이혜성 스님, 그다음에 또 월탄 스님, 그때 전등사 주지를 하셨죠. 그다음에 탄허 스님, 월정사, 그다음에 불국사의 월산 스님, 그다음에 또 삼보 스님 같은 경우, 삼보 스님 같은 경우는 하도 억울해서 나중에 기념회 할 때 그 활보까지 하시는 그런 사태까지 이제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그 너무나 이것도 보면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써먹을 때는 호국불교라고 써먹었고 임진왜란 때도 그 성병들이 그렇게 많이 나라를 도와주고 했는데도 정부를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불교를 이용하는 그런 하나의 사건에 해서 12.7 범난이라고 규정하고 저희들이 억울함이나 답답함이나 그런 것을 계속 정부에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죠. 네, 이렇게 많은 스님들께서 당시 사건 때문에 후유증을 겪고 계시는 스님들도 지금도 그렇게 겪고 있죠. 있죠. 네. 국회에서 오랜 진통 끝에 이 12.7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 국회에서는 좀 어떤 입장이었던 거죠? 어쨌든 뭐 국회에서 관련 법이 이제 통과됐다는 것은 여야의 의견 차이가 이제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12.7 법난에 대해서 제대로 진상규명하고 그리고 그에 기초한 명예회복 사업들이 진행돼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행히 또 우리 정부 들어서 아마 18년 제가 4월로 기억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화기원 대법회 자리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은 12.7 법날과 관련해서 유감의 뜻을 현직 대통령으로서 아마 처음 이제 밝혔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가 이 12.7 법날에 갖는 관심과 또 지원에 대한 의지는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념관 사업과 관련돼서 현안 사업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뒷받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2.7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강연, 토론, 이게 또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는데요. 좀 역사적으로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교수님? 그 12.7 법난은 분명하게 아주 명백하게 국가 공권력 그리고 또 그 국가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횡행하고 또 호도했던 그 세력들에 의해 신군부 독재 세력들에 의해서 테러한 명백한 테러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사찰은 존엄성을 침해받고 또 그 중에 일부 스님들은 그 상당한 고문과 또 폭행에 시달려서 후유증까지 앓고 계시고 또 일부 스님들은 열반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그런 진상조사가 어느 정도는 돼 있고 또 그거에 대한 국가나 또는 그 여야를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는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분명하게 보상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고 또 그렇게 결정을 했고 2008년도에 그 관련법이 만들어지면서 사업비가 한 1,600억 정도 배정이 돼서 이제 그 사업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관련 법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기념관 건립과 관련된 부지 선정부터 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부수적인 법률들의 해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원만하게 불교계가 만족할 만큼 이렇게 지금 추진되지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특별법으로 이제 그 피해자 스님 또 제가자들에 대한 이런 치료비 지원들이 이루어졌는데 더불어서 이 기념관 건립 사업들도 추진이 됐었는데요. 스님 이 진행 과정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 건가요? 예, 이제 뭐 모든 일환 자체가 쉽게 되지는 않으니까요. 또 뭐 1, 2푼도 아니고 1,500이라는 예산을 특별법에 의해서 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보건사 쪽 옆에 이제 지금 거기다가 이렇게 땅이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뭐 좀 더디어 가더라도 천천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 통합의 문제로 이야기의 폭을 넓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문제를 좀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회의 낯선 이방인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날로 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이 외국인, 이방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혐오 범죄도 일어났는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다만 특정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배척하거나 하는 이런 문화는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것인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뭐 이 코로나19 이전에 또 우리가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또 인종 갈등을 우리가 또 직접 목도하면서 우리 사회가 또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인종이나 성별 그리고 지역 그리고 학력에 대한 차별 이제 없애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핵심적 화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이제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고 공포돼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우리나라의 K 방역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국민성이나 애국심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세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종교 또는 인종, 성차별의 이런 사회적 문제들도 아직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불교의 이제 가정에서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제일 먼저 평등을 외치셨습니다. 이제 우리 이발사나 우리 또 하층민 또 뭐 스님을 그때 계를 줬던 파격적인 분이 부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비와 평등 사상이 불교 사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상에 기초해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하자고 했고 2017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고요. 이제 그 불교 쪽에서 보면은 이제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이렇게 우리 동남아 국가들이 불교 국가들 많지 않습니까? 들어오시면은 뭔가 좀 이렇게 비정규직이지만은 이렇게 좀 차별받는 그런 모습에서 가슴 아파하고 그다음에 또 여성이랄지 또 성소수자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차별금지법을 꼭 이렇게 만들어서 소외받는 이웃이 없고 차별받는 이웃이 없는 이 정부도 지금 이 얘기는 좀 동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예훈 의원님 오셨는데 적극적으로 하셔도 충분히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되니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20대 국회에서 전반적인 차별금지뿐 아니지만 저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를 했었습니다. 저희 이제 1로 대표 발의 법안이었었는데요. 출신학교 차별금지라는 것은 이제 학력 진학과 고용에 있어서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고려하지 말고 차별해서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 법도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특히 지금 현재 가장 어렵게 보고 있는 것이 성차별을 없애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부 종교에서나 또 일부 국민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또 이 문제를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가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또 동료 의원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좀 열심히 역할을 하겠습니다. 불교계에서 좀 적극적인 응원이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해외 같은 경우도 이 혐오범죄방지법, 뭐 차별금지법과 맥을 같이 하는 법률인 것 같은데요. 이런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오의 범죄는 또 차별을 하는 그런 범죄들은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꼭 이런 법으로 제정이 돼야 될까요? 법적 기준이 있으면 그것이 행동을 규제하기 때문에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반드시. 부처님께서는 사선 계급의 타파를 주장하시면서 가르침을 펼치셨기 때문에 이미 불교는 시작부터 차별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아직 조금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선진국에서도 뭐 이번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차별적인 언행들 또 뭐 이런 조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아쉽습니다. 특히 이제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종교 차별에 대한 것들은 철저하게 좀 타파가 돼서 종교적인 화합을 이루면서 그것이 사회 화합으로 나아가고 국민 화합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네. 지난해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그 보수와 진보, 네. 또 태극기와 촛불, 네. 이런 이제 정치적인 갈등, 또 지역 간의 갈등,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회 전반적인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근데 뭐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이데올로기적 측면의 갈등이 좀 강화되어 왔다라고 하면 지금 시기에는 저는 조금 좀 다른 양상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즉, 국가의 이익, 공동체의 이익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코로나19 사태를 대응하고 있는 국가의 모습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모습에서 이미 또 저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지역의 갈등도 일정 정도 극복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혐오를 조장하거나 또 이제 갈등을 조장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자정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정치권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대표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혐오 발언을 하거나 가짜 뉴스를 통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특히 자제해야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국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협치 시대를 좀 새롭게 열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남북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방안들을 찾고 또 지원들을 해왔는데요. 이 코로나19가 겹치면서 더욱더 이 남북 교류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이 남북 교류를 위해서 사전에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서 사전에 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종단적으로도? 예, 저희들이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제 비대면 그 문화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꾸준하게 그 한반도 평화와 이걸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요. 일례로 이제 그 법원 스님께서 그 경매에 나왔던 북한 만경대 배구남 탱화를 구입을 하자 해서 제가 이제 박물관장 할 때 구입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박물관 우리 불교중앙박물관 수장부에 모셔져 있는데요. 이제 관계가 좋아지면은 이제 그 북한으로 이렇게 갔을 때 전해주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신계사 템플스테이와 남북 불교 문화재 공동조사 그리고 북한 사찰림 복원 등을 실무회담에서 이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예, 조불련이라고 해서 조선불교 연맹이 있죠. 예, 거기서 이제 제시했고요. 예, 올해 10월 13일이 금강산 신계사 낙성 13주년입니다. 그래서 기념법회를 같이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금강산을 4번을 갔다 오고요. 예, 지금 이제 포교원에 포교국장 할 때 평양을 갔다 오고요. 그 자전거 대회 한다고 해서 갔다 오고 이제 묘양산까지 갔다 왔습니다. 묘양산 보현사가 월정사하고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팔만 대장경도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뭐하지만은 북한에서 먼저 이렇게 번역을 먼저 했던 그래서 보현사에 지금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북한의 65개 사찰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보존하고 있다는 그것이 어찌 보면 뭐 고마운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빨리 통일이 되고 분위기가 좋아져서 남북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조계 중에서 이제 대북 관련을 해서 북쪽에 이제 신계사 템플스테이도 제안도 하셨지만 또 북측의 산림 복원을 위해서도 많은 이제 지원 의사를 밝히고 노력을 해왔는데 좀 이런 문화재 공동조사 이런 것들도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교수님 이런 것들이 좀 잘 진행이 되려면 뭐가 좀 선제가 돼야 될까요? 지속적인 민간 교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라고 해도 뭐 국제 정치적인 상황이나 또는 뭐 군사적인 대결 상황이 있다 해도 민간 교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해야 되고 특히 이제 불교계는 그 북한, 그 남한과 북한 사이에 공통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그 불교라고 하는 공통점 플러스 거기에 문화적 공통점에다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사회적으로도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민간 교류를 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이면서 또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민간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좀 더 큰 국면 전환의 그 작은 씨앗이라도 뿌렸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좀 민간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관계와 또 남북관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좀 이걸 끊이지 않고 쭉 이런 교류들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북미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남북 교류가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또 다소 기대하게 되는 점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또 이제 목전에 이제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북미회담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또 기대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또 6.15 판문점 선언이 20주년을 또 남북 정상회담 2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관련 특별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남북 대화의 어떤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빨리 국제관계가 좀 호전이 되고 북미 대화가 좀 다시 시작이 돼서 남북 교류가 더욱더 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침체됐던 그런 남북관계의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다시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 대담은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셨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좀 어떠셨습니까? 예, 하고 싶은 말들은 많지만, 예, 또 오늘 극히 뭐 몇 가지 주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BTN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프로를 보신 우리 많은 시청자들과 불자님들, 정부 관계자분들이 정말 불교가 하나의 종교로 보지 마시고 우리 전통 문화의 그런 산실이라 보시고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뭐 굉장히 유의미한 대화였는데 특히 저는 이 불교 문화는 금방 오심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원형이고 종자이면서 씨앗입니다. 그 종자와 씨앗이 있어야 그것을 개량하고 또 발전시키고 성숙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국가적 차원 또 이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불교 문화를 이해하고 또 그 속에서 공공재로서 활용 가능한 부분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발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불교계도 이에 화합해서 열심히 좀 더 노력하고 연구하는 그런 팀들도 만들어서 함께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요구들을 법률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의원님께서 가장 큰 부담이 되셨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우선 뭐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우리 불교계가 갖고 있는 과제 현안들이 만만치 않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법과 제도의 정비라는 것은 저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불교계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국민들이 볼 때 그것을 또 당연시 했을 때 법과 제도가 정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를 개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역할들을 더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 모두 발전적이고 뜻깊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담을 통해서 사회통합 그리고 또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서 단단한 초석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사람들 사이의 마음까지 멀어지는 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임한다면 코로나는 더 멀리, 마음은 더 가까이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